자, 일단 무엇보다 오늘 문해력이라고 했는데 문해력이 무엇인가? 네. 요걸 좀 얘기를 해주시죠. 문해력이라는 거는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은 쉽게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문장의 해석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단어도 이해되고 문장도 이해되고 더 이제 문장에 모여 있는 게 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자, 요 문해력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최근에 화두가 된 적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그 젊은 세대들 뭐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뭐 기사들이 또 좀 많이 나기도 하고 대학생 단체 톡방에서는 금일을 금요일로 오해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한 기자님께서 사흘 연휴라고 기사를 썼다가 왜 3일인데 4일이라고 하냐? 뭐 이런 또 이야기도 좀 들리고 심지어 사흘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까지 한 적도 있다고 해요. 맞아요. 아, 진짜 있었던 일이죠? 그 진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실제로 이제 어떤 기사에서 기자분이 사흘을 이제 사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숫자 4. 흘 이제 이렇게 쓴 거죠. 아 쓰고 근데 정말 죄송한데 사흘이 3일입니까? 몰랐어? 근데 난 조셉은 아는 줄 알았는데. 저 몰랐어. 솔직히 아니 하게. 왜냐면 조셉이 사흘 전에요 이런 말을 많이 해서 그럼 그거 4일 전에라고 쓴 거야. 이게 사흘. 약속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사흘 뒤에 봬요 했으면은 이것도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좀 심심한 사과. 요거 가지고 또 한참 기사가 좀 많이 났었죠. 네. 그 심심한 사과가 이제 원래 마음 깊이 사과한다 이제 그렇죠. 이런 그렇죠. 뜻이죠. 마음 심자 서서. 마음을 네. 담은 사과. 근데 이제 그게 사과를 하는데 왜 심심하냐? 그 성의 없이 그렇게 사과해도 되는 거냐? 맞아요. 심심한 거를 지루하다 이렇게 이제 알아듣고 그렇게 이제 SNS에서 싸움도 벌어지고 갈등이 맞아요, 생기고 맞아요. 이제 이런 일이 좀 생긴 거죠. 비단 그 젊은 세대의 문제가 또 아닌 것 같은 게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의 중식 제공을 보고 왜 한식이 아니라 중국 음식이냐? 네. 예, 그 학교에서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 예. 이런 문구를 보면 학부모님이 이제 그것도 잘못 알아두셔서 교과서를 직접 사서 반납하는 그런 일도 좀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뭐 실제로 있습니다. 이제 어휘라는 게 기본적으로 언어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도 맞아요. 신선한 재료, 다양한 재료가 있어야 국도 끓이고 찌개도 끓이고 볶음도 하고 찜도 하고 이러잖아요. 어휘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나의 감정을 좀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고 맞아요. 상황 설명도 잘할 수 있고 맞아. 서로의 감정도 잘 교류할 수 있고. 예. 그래서 네. 여기 이제 그 오늘 준비한 게 중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어휘력 테스트라고 해요. 자, 자녀의 어휘력은 중학생 자녀에게 아래 상자에 담긴 단어의 뜻을 적게 해보라. 세 단어 이상 정확한 뜻을 썼다면 평균 정도의 어휘력 수준이 셉니다. 자, 신압으로. 저는 이거 좀 뭐- 약간 신나는 느낌이 신나요? 신나불어.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의신연스럽다는 이제 어떤 뭐- 느낌이에요? 의신연스럽다는 그야말로 의신연스러워. 그러니까 조셉 뭔가 칙칙하다. 의신연을 얘기해 줘야 돼. 시무하다. 뭔가 어두침침하다. 스산하다. 스산하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믿었다. 요거는 제가 조셉 얘기해 보세요. 요건 최근에 배웠습니다. 네. 믿음직스럽다가 믿었다. 믿음직스럽다. 네, 요건 제가 이제 들었어요. 왜냐면 믿었다 하길래 맨 처음에 뭐 믿음이 없어 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자, 과연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오답을 썼을지. 뭐라고 썼을까요? 대관절. 대관절. 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썼을지. 뭐 가장 큰 절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큰 관절. 요거 쓸 것 같아요. 큰 관절. 맞죠. 신압으로. 정도구나. 신압. 조셉 맞췄네. 개편하다.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을까? 걔 정말 편하다. 개편하다. 오금 5개의 금. 그 스님 같이 생긴. 스님 예쁘다? 신나부. 약간 신나불어.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교수님 또 한편으로는 막 근데 그런 거 요즘 쓰지도 않는 표현은 뭐하러 그거 알아?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말을 뭐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세대 간 경험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대 간 차이가 있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10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더 다른 위치, 다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말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말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뭐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아 지금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그게 생각나. 요즘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아 짜증나, 뭐 개 짜증나. 그렇죠. 네. 짜증나로 다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가게 갔는데 생각보다 줄이 길어서 네. 좀 내가 불편해 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다 짜증나. 짜증나는 그 한마디로 다 퉁치는 거죠.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말들, 뭐 킹받는 거. 이걸로도 많이 하죠. 아, 킹받네. 근데 이게 연인끼리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네. 나 오늘 안 나가고 싶어. 왜? 아니 짜증나. 뭐가 짜증나는데? 그치. 그냥 짜증난다니까. 그러니까 뭔지는 알려줘. 아까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짜증나. 나 지금 짜증나니까 말 시키지 마. 그러니까 난 짜증 안 나? 그러는데 진짜 너무 킹 받네 정말 진짜. 왜 킹받냐고. 이게 사실 언어 사용하는 게 어. 사실 좀 에티켓이에요. 사람에 대한 예의고 이게 교감하는 활동인데 이게 섬세한 언어들을 썼을 때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맞아. 또 상대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근데 모든 걸 이제 어떤 하나의 말로서 그냥 모든 걸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좀 게으른 거죠. 교수님의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평소에 표현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서 문장과 단어로 표현을 하는 연습이 돼 있으면 이런 사람과의 대화가 그렇게 네. 버겁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지내다 보면 뭔가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오히려 텍스트가 좀 편하고 네,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언어가 자기 성장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글을 읽고 여러 가지 말들을 이해하고 맞아요. 그 말들로 내 감정을 표현해보고 상대를 이해해보고 그게 나를 이해하고 내 관계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게 좀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글을 읽고 쓰는 상황, 그다음에 사람들과 언어로 소통하는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제 영상으로 정보를 취하고 그것으로 소통하는 이제 이런 세상이 돼서 글을 읽을 일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긴 글 읽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 교실에서 우리 다음 주에 논문 하나 읽고 공부할 거야 이러면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다음에 책 한 권 읽고 뭐 써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어려워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야 글 읽어라 책 읽어라 많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정통신문 안 읽으시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길어요. 재성님 가정통신문 많이 예. 받으시나요? 저도 왜냐면 이게 긴 거. 긴 거 어려워요. 아니 그래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한창 네. 심할 때는 선생님들이 가정통신문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하나도 안 읽으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언제 오고 안 오고 뭐 격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개인이 그 팩트 체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자체를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거 사실 기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거 진짜 어렵죠.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봤을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뭡니까? 간단하게. 첫 번째는 이 정보 뒤에 누가 있는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글이나 영상이나 뭐 디지털 자료 뒤에 누가 있는가. 즉, 누가 있는가? 즉 누가 만들었는가. 그거를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 요거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영상이나 글은 어떤 주장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풍부하게 있는가? 구체적으로 있는가? 세 번째는 이제 요즘 세상엔 뭔가 하나를 읽고 일을 하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읽고 난 다음에 다른 비슷한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가, 타당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식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SNS,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게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글을 쓰면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고 댓글을 달잖아요. 네. 댓글을 다는데 그 글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몇 가지 표현이나 단어나 뭐 이런 것들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허수아비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허수아비 이런 것도 적어놔야 되겠다. 허수아비의 오류.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라고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 그다음에 맞아. 그 허수아비를 계속 공격하는 거야. 거기다 막 댓글 달고 나쁜 말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글을 쓴 사람은 답답하죠. 내가 한 말은 그 말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해석을 해서 그렇죠. 그 이제 글 쓴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악플러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기본적으로 소통이고 대화인데 맞습니다. 뭔가 그 확인해야 개념이 되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이제 비판과 비난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비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대의 어떤 잘못된 점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게 이제 비난인 것이죠. 네네네. 비판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비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이해한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것들을 더 바꿀 수 있을까 개선할 점이라도. 개선할 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비난인데 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왜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설득이 굉장히 안 되는 게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티켓이 필요한 겁니다. 예의라는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겁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네.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 합리적인 이유, 그다음에 그걸 설득시키려는 노력 이런 게 그렇죠.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어디선가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맞는 말이다라고 했던 게 비판과 비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얘기를 하는 대상에 대한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나 안 살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뭐 비판적인 능력 이런 거 키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판적인 능력, 비판적 문해력의 가장 시작은 상대가 하는 말, 그다음에 내가 읽은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떤 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고 이제 이런 게 비판적인. 이제 악플이라는 게 그렇죠. 자기 혼자 안에 세계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자기 딴에는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대꾸를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소통 맥락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문자를 쓰고 컴퓨터 자판을 치고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을 쓰지만 아주 그런 그 기능적인 능력만을 가지고서 저차원적인 수준의 문해력을 계속 쓰는 경우이지 인간적이고 뭔가 맥락적이고 공감하는 이런 문해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 완벽하지 않아 라는 생각들을 항상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읽고 쓰는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야 사실은 문해력은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글을 읽을 때 좋은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이제 책 읽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 맞아요. 잡생각 많이 난다. 네. 근데 그건 이제 집중해야 된다는 뜻인데 집중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이 내용이 있죠. 어렵고 말이 어렵고 너무 두껍고 그다음에 내가 읽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의도적으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을 때 거의 연필이나 형광펜을 들고 읽어요. 이거를 그으면서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읽을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읽으면서 좋은 말은 기억하고 싶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책갈피에 쓰시는 분 계시죠? 쓰는 것도 거기 있고. 사이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치기 싫은 거죠. 맞아. 그러면 연필을 들고 읽으면 내가 딱 읽을 때 내가 좋은 말에 밑줄을 치겠어라는 분명한 목적이 생겨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조금 더 잘 기억하고 싶으면 2번, 3번 읽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좋죠. 이 독서 습관을 우리 자녀분들에게 키워주고 싶은데 그래서 많이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게 책 읽으면 스마트폰을 얼마 하게 해줄게. 맞아요.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 대표적으로 부모님들이 조금 실수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책을 읽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책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책을 읽는 그 경험 자체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경험하게 해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책을 읽어주죠. 네, 그렇죠. 자기 전에 소리내서 읽어주죠.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뭘 경험하는가? 책을 이렇게 읽는 게 내가 엄마랑 아빠랑 옆에 자기 전에 살을 부대끼면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경험이구나, 경험. 소중한 경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이 책이라는 건 참 가치 있는 거야. 나도 엄마처럼 읽고 싶어. 나도 아빠처럼 읽고 싶어. 그래. 이런 마음들이 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